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경제의 모델을 이스라엘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창조경제 모델은 개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화 아이템을 찾아서 그것을 미국이나 이런 데 외국 나가서 M&A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식에 좀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국이나 독일식 그 창조경제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독일식은 제조 기반의 창조경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다. 그건 제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크게 또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영국은 디자인하고 문화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달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많다.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나온 거로 보면 공간 복지, 복지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스웨덴 쪽에서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뭐 그런 것도 우리의 모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영봉 교수님이 영국에서 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문화 분야의 어떤 창조경제 파트하고 지금 제안하신 이제 공간복지하고 또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앞에 네 분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조발전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앞에 어떤 부분에 특정하셔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에서 내부 말씀하신 거하고 방금 이재훈 교수님, 사회자이신 이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에 공공예산의 축소 편성이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이 복지,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복지를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하거나 확대할 것인지, 이게 이제 결국은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뭐 저는 이제 그 우리 공간복지나 뭐 특히 주거복지 부분에서 특히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는데, 서정균 박사님께서 아까 영국의 그 노령 인구들이 주택에 거주할 때 계단에서 사고 나는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은 사실은 이런 주거복지와 관련해가지고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중심으로 그걸 실행하기보다는 사실은 지원금 개념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금 개념으로 이걸 해결한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그 주거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업을 기획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대상자한테 사업을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주거복지의 소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보조금에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65세, 60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그거를 노인이 거주하기 적합한 주택으로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아까 이제 계단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그 핸드레일을 설치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장애로의 문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노인들이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욕조 바닥 같은 것들을 개조한다라든지, 이런 유형으로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거는 노인주택을 위한 보조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 어느 순간에 살다가 내가 장애를 갖게 됐을 때에 장애를 갖지 않았을 때 살고 있는 주택하고
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장애를 가졌을 때 그 주택에 대한 개조를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개조할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에너지 빈곤 같은 경우 도시 비밀 중에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보일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고쳐서 집의 냉난방을 효율을 높여서 결국은 이제 건강 문제, 헬스 이런 거하고 문제를 직결되는 부분에 지원금을 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만들어주고 보조금의 어떤 접근성들을 높여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것들이 이런 보조금들이 해당될 경우에 중복해서 자신들이 그 보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그런 어떤 보조금의 형태에 접근해가지고 자신들이 끌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조금이 한정된 재원 때문에 무한정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한도들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넘어섰을 때에 나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사람이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그 보조금의 형태에서 예를 들면은 500만 원이 지원 가능한데 실제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공간을 통해서 복지를 구현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이 800만 원이 들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300만 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는 이 사람이 300만 원에 대한 거를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 융자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소득 수준에 맞게끔 그 융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출이라든지 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 문제가 일방적으로 공공이 다 해결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어떤 적정 기준선까지는 공공이 지원해주고 거기에 개인 부담에 대한 원칙이 결합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복지에 대한 어떤 시혜적 복지의 의존도를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한정적 재원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그 소위 말해서 효율적인 분배의 메커니즘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이런 주거복지나 공간복지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제도나 정책의 변화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생겨나거나 아니면 중복지원의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 방식의 주거복지보다는 보조금 방식의 개별 케이스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융통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영모 LH 선임연구위원께서 헬스케어 기반 그게 대응되는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셨던 소정규 소장님과 황상삼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이제 국가 R&D로 3년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 봐서는 LH 그다음에 연구원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져서 정확하게 지적을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실제 헬스케어 기반 속에 해당되는 부분에 아이템과 그다음에 디자인에 관련된 56개가 어떻게 작동되어야만이 전반적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틀에 대한 기술 개발 쪽의 차원의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짧아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좀 보고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발표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비용 구조라는 컨트롤로 보면 그 주호와 주동과 주호에서는 절대로 그 헬스케어 기반 속의 필수적인 요소 외에는 나머지 빌트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유도가 굉장히 자유롭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비디오폰 집에 아무 쓸모 없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IT에 관련된 부분과 모든 것이
공간 자유도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공성, 그러니까 공용 공간 속에서 저 위험 구조를 갈 수 있게끔 하되 그 전문성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 셀리 보건 체계가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까 계속 차장님께서 창조경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베이비붐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59년생이기 중간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이제 60만, 70만 남의 이후 인력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 것이냐가 창조경제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령화되어 접어들고 있고 고령화되어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에 갈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냐 하는 건데 그걸 전문성과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창조경제의 기본 틀이 아닌가. 그래서 있는 것으로 만들기보다 있는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뭐 어떻게 비용을 낮출 것인가 하는 것이 창조의 기본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는 만드는 것이 이미 핵심 요소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반에 서로 각계 가진 핵심 요소를 어떻게 적용기술을 잘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제는 서울대병원하고 저희 LH, SC 그다음에 이 굉장히 전혀 다른 집단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알게 됐고 그 영역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바우처 사업으로 실제 연구인들 단지에 지금 헬스케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시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 헬스케어에 관련된 65세 이상 아니면 사회학자 대부분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연구인들 단지에는 아마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사무관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헬스케어 시스템이 도입되기 가장 큰 동기는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의 큰 틀에서 연구임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 연구임대 주택이 약 19만 호가였는데 LH가 14만 78호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126개 단지인데 그 중에서 123개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연구임대 단지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건복지부의 100세 보면 424개 중에 123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거점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 거점화되어 있는 부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 단지를 예를 들면 한 단지가 1998세대가 있는데 그 987세대가 65세 이상입니다. 근데 그게 노인정, 그때 당시 노인정을 지금 수치가 전혀 같지가 않죠. 근데 공간은 이미 정해진 수치는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적인 제한도 한계가 있고 공간 구성도 한계가 있고 저온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재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재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공간 입주자 산업질 향상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2010년 1월에 만들어져서 2009년도에 시설 개선 사업에서 4년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공간 속에 별도로 공간에 공간복지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게 주거복지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복지동이 4개가 지금 현재 국가가 진행하는 것부터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 헬스케어 존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공간복지라는 큰 틀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책관님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센티브식으로서 총량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공간을 어느 정도라는 부분에 어느 범위라는 것이 성능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지 수치적으로는 어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에너지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와닿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는 사회학자는 굉장히 빈곤층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국가가 에너지에 대해서 세금이 여러 가지 배려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시설로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돼서만 아니라 단독주택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부분은 다중다가구 주택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각지대인데 거기까지도 같이 큰 틀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게 1년 전에 해피하우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그 단계에 접어들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공공이라는 부분이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은 전체 기반을 다 다루고 있는 거고 그 틀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시스템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니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만 어느 정도는 원칙을 지켜서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순간순간은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큰 틀에서의 이 진행하는 부분은 이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 지난 정부 연속선상에서의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한 프레임이 복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스케어 기반 주거복지 구현 발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사업화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김상호 연구위원께서 대응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균 소장님도 그렇고 한상산 왜 국공립 어린이집인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중요한가 하는 게 상당히 의문점이기도 했는데요. 우선은 제일 먼저 주목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유독히 대기자 수가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통계적으로 보면 한 시설당 거의 정원 수에 육박하는 80명 내외 정도가 매년 대기자로 좀 몰리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나마 이제 시설 수준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시설로 지금 이제 이행되는 중간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이제 3세 이상 어린이에 대한 누리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린이집, 특히 민간 어린이집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되게 감을 잘 보고 느끼실 텐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빠뜨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을 펼칠 때 어떤 정책적인 선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부모들도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서울시 정책관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한 15% 정도는 되어야지 정책적인 선도 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 아무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수정균 소장님께서 지원 방법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오래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3배 이상을 갑자기 확충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공공인 어린이집이라고 이제 최근에 민간 어린이집도 평가 인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어떤 그런 시설이나 운영 규모를 갖추고 있을 때 이제 인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런 지원 나가는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상삼 이사님께서 좋은 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미산 사례 같은 경우가 아마도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아마 성공 사례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권장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많이 발굴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런 형식만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틈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명훈 정책관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이제 굉장히 의욕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배 정도 확충하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 정도의 능력을 아직까지 못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공 사례로서 좀 계속 소개되고 또 보급도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토론자의 토론 끝나고 또 발표자들의 토론도 끝났는데요. 우리 플로아에서 질문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사실 처음으로 의견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 세미나 주제인 공간복지와 창조경제가 연계가 제대로 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또 토론하시는 중에서도 좀 뭔가 가까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경훈 사무관께서 이제 한번 연결해 보시려고 조금 노력하셨는데, 우선 창조 경제에 대한 우리 이제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정책 과제인데, 이 정부의 설명이 명쾌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힘들어합니다. 창조 경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일자리만 창출하다 보면 남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소개되고 또 아까 김 사무관께서 설명하신 것은 아주 이상적인 창조경제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서 창조경제는 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걸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보통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 가짜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는 그러면 공간 복지를 통해서 어떻게 창조경제를 실현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복지라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삶의 질을 개선시켜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우리 김복지 대표님 나와 계신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통해서 복지 활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분명히 생깁니다. 아까 말씀 주거복지, 또 마을 재창조, 마을 공동체, 또 어린이집 등등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사람들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이제 택하게 됐는데, 이 서로 연결관계에서 오늘 조금 설명이 위험해서 제가 또 이제 나와서 말 안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3분의 1이 국공립입니다. 3분의 1이 국공립 대학 교육조차도. 그리고 초중고는 95% 이상이 공공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5%도 책임 안 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왜? 그동안 산하 제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린이를 낳으면 개인한테 고통이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개인한테. 지금은 산하 제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그게 실제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나 몰라라. 과연 그럼 우리 개개인이 지금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보유했느냐 이거죠. 나이 많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허겁지겁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국가가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근데 그것도 가기를 원하니까 국공립적으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공공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걸 어느 정도 리드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제 이런 주제가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조 경제에 대한 설명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정부에서 아마 우리 고위 공무원이나 엘리트 공무원을 위해서 창조 경제 설명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하는 것마다 전부 다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관장들 다 모여서 가니까 이스라엘식 이야기하고, 이제 이스라엘식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또 영국식, 독일식이다 하는데, 그런 복잡한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게 창조 경제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국민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창조 경제 중에서 정말 이상적인 상태, 아주 IT 기술을 이용하고 아주 고도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거는 극히 일부이고, 그냥 새로운 일자리 많이 줘서 우리 국민 행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간단하고 알아듣기도 쉬울 텐데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야기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혜성 우리 소장님께서 창조경제에 대한 명쾌한 또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플로아에서 의견 있으시나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 도시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주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공간복지 창조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좋은 토론과 그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의견을 조금 좀 내고 싶은데요. 먼저 플로리다가 이제 창조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기술과 인력 관용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인력, 창조적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창조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키가 되는 이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위한 방안이 고관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부양 인구가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부양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발표해 주신 것들을 한번 보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 고령 인력들을 다시 생산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같은 경우는 여성 인력들이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공해줌으로써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왜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거는 이제 가정어린이집에서 다른 말하는 좀 이렇게 먹는 문제나 애들 돌보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고, 국민들이 믿고 이제 맡길 수 있는 데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조금 들으면서 들었던 의문은, 공간복지라는 게 맞춤형 복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보다는, 제가 짧은 인식으로는 공간복지는 오히려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영범 교수님께서는 그런 좀 이렇게 커뮤니티 단위, 그러니까 글린이나 도시 단위의 그런 케이스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실제적인 구체적인 연구들이 나왔던 헬스케어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 방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간복지보다는 시설복지 개념의 그런 좀 작은 단위의 연구들, 구체적이긴 하지만 좀 작은 단위의 연구들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글린 차원의,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도시 차원의 그런 연구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호 박사님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데요.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춤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맞춤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시기적으로 흘러가면서 굉장히 다양성의 요구가 굉장히 맞춤형이라는 희망사항이죠.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맞춤형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크면서 사이즈가 다르고 배 나오고 몸이 달라지면서 비용 구조가 굉장히 커져가죠. 맞춤형에는 굉장히 비용 구조가 큽니다. 그래서 시설에 사람이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사람의 시설 맞춘다면 비용 구조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도
순환 구조에 맞춰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저비용 구조입니다. 근데 사람은 정주성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러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거기에다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비용을 가능한 저비용 구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걸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춤형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하기가 어렵고 비용 구조가 굉장히 크다. 실제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그 적절하게 기준의 원칙을 어디서 가지고 그 다음에 특수혜로 풀어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황상삼 이사장님이나 서정규 소장님 말씀하신 거 비용 구조에 적절하게 계층에 맞게끔 어떻게 유형별로 선택해 갈 것인가. 근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는 시설보다는 그냥 공급보다는 관리,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체제가 정립이 되지면서 비용 구조가 굉장히 많이 고비용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구조를 맞추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아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지금 시간이 딱 5시가 됐습니다. 우리 여기 패널들 중에서 혹시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강명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이게 문계성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창조 경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이제 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뭐 플로리다가 이야기하는 창조 경제 톨러런스를 아무리 따져봐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임대주택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채 우리가 일방적인 이렇게 그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한 채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2억 원 들어가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 다 와서 2억 원씩 줬는데 이렇게까지만 줬는데 이렇게 만족하느냐 자살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 저희가 지금 이제 가장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거복지 정책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돈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인 게 지금 전세 장기안심주택이라 해가지고 전세금 약간 더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5천만 원 이렇게 그거는 돈도 날라가지도 않고 전세금을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사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서 정말 이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전세금 상한 이 상승분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고 그 대상은 당연히 이렇게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만족을 하는 걸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비용적으로 보면 가장 쉬운 데가 영구임대주택 단지인데 실질적으로 생활의 만족도는 거꾸로 가장 적게 해주는 아니면 어떤 자기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뭐 어떻게 보면 톨러런스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새로운 유행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주택 바우처 하면서 겁을 내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8,000명을 대상으로 주택 바우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20만 명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만 명을 하면 주택 전달, 복지 전달 체계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현재 기존 시스템으로서는 전달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없고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시켜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그걸 지금 이제 주택공사에서 그걸 대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저희가 주택공사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저희 깜짝 놀란 일인데 주택공사가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럼 주택에 주택바우처, 주택복지라는 그 복잡한 걸 갖다가 일반적인 이 잣대 이렇게 모듈 같은 그런 걸로 공급했을 때는 바로 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문제가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맞추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춰가는 그 기준들을 만들려고 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또 맞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것도 말씀하실 거 있으면. 네.
끝나니까 그 여담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보통 딸을 낳으면 애를 2번 낳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딸을 낳고 그 딸이 또 애 낳을 때 친정 마들이 또 돌봐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혹시 할머니가 아기를 봐줬을 때 보조하니까 제도했습니까 지금? 할머니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은 오히려 할머니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면서 할머니 자기 손주 돌보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 손주 돌보면서 이웃 아이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더 한다든가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전문 교사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배치해가지고 한 번씩 방문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무심코 생각난 부분이 있는데요. 하도 헬스케어를 하면서 노인 23년 전에 영국인대 주택을 23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래서 내년이면 나갈지 내년이면 벌써 20년 돼가지고 지금 23년째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확인 순간부터 제도권이 들어오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사고나 인재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좋다지만 제도권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프로그램에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이야기해 주거나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만들어서 시작하기보다는 그 틀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고 가야 될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LH에서 주택 바우처 제도 관련한 답변인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말씀하시도록 하고요. 이제 이 포럼을 마칠까 합니다. 공간복지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 소기의 목적이 그렇게 달성됐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데요. 기존에 이제 복지라는 것이 정부에서 주로 이제 개인에게 기초연금이라든지 돈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공간이라는 부분에 좀 투자가 되고 또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자 하는 곳에 투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가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복지라는 문제를 개인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과 그 정부 사이에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자 하는 것이 저희가 뜻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포럼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2차 포럼 이후에 11월 중에 또 3차 포럼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리 정책제안 공모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